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 하면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히 아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순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가 오늘 다시 강세장 연출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어제 중동 사태 위기감이 꽤 컸는데도 크게 밀리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오전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금 뭐 국내 증시는 뭐 그야말로 족쇄가 풀린 것처럼 매우 강한 급등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종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거의 3% 올랐습니다. 2.96%, 네. 89포인트가 올라서요. 3,103.64의 거래를 마쳤고요. 네. 코스닥도 제가 장 막판까지 800선 딱 도달하나 이제 봤는데 결국 800선 800.93에 넘어섰습니다. 상을 나가냈습니다. 2% 넘게 올랐고요. 800.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3년 9개월 만에 지금 3,100선 돌파한 거고요. 코스닥도 11개월 만에 800선을 돌파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됐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상승폭을 오전장이 계속 확대를 해서 상승세에 좀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폭이 계속 좀 적었거든요. 네. 오늘은 뭐 제대로 일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선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대장주 반도체 이 섹터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4%대 강세. 막판에 더 올렸네요. SK하이닉스는 7.32%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28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새로 썼고요. 네. 또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톱10 종목들 가운데서는 방산주에 해당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이니까 증권사들도 목표치를 지금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과 관련된 세제 개편 같은 자본시장 개선에 관한 정책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코스피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3,600선을 점치는 증권사도 등장했습니다. 자, 새 정부 들어서 미국과의 첫 고위급 관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4시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새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죠. 여한구 본부장을 수장으로 한 우리 측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과 만나서 이제 통상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일단 고위급 회담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미국 협상단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관세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미국 측에 강조를 했고요. 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호혜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 실무 협상도 진행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다뤄지게 될까요? 우선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강조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협상 목표죠.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나 철강 같은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해 달라라는 네.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급 협상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기술 협의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앞서 이제 지난달에 열렸던 1, 2차 실무 기술 협의에서는 양측이 이제 균형 무역에 관한 것, 그밖에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고요. 전해진 바로는 미국 측이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그리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어줄 것, 네. 구글 정밀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술 협의에는 기존 협상 TF에다가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모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협상 때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이제 양측에 수용 가능한 대안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인데요. 새 협상을 팀을 꾸린 여 본부장이 출국 당시 한 말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네.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로 예정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7월 8일로 협상 타결 시점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여 본부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 정부에서 합의했던 상황, 즉 유예 기간 안에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도출하자라는 이런 계획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새 정부의 전략과 철학을 반영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타결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걸 또 뜻하기도 하죠. 타결이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으로 정한 다음 달 8일 이후에 그럼 미국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별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이 여부가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여 본부장은 예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약속받아서 협상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 게 미국이 현재 우리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과 계속해서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곳은 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의회에 지금 감세안을 제출해 놓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고 네. 이 밖에 뭐 중동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 유예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요. 이게 4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8.7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6.9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4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지난달과 이달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설문조사입니다.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체감하는 바를 보여주는 수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수가 이제 100보다 크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100보다 미치면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전 항목이 다 오르긴 올랐는데 특히 이제 경기와 관련된 지수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에 대한 지수는 지난달 63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74로 11포인트가 뛰었고요. 그렇군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91에서 107로 급등했어요. 16포인트 급등을 네. 했습니다. 이건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2차 추경안 그리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네. 보입니다.
소비 심리도 좋아지고 또 주식도 큰 폭으로 오르고 네.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주택 집값이 좀 많이 올라서 이건 또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이제 항목 가운데 하나가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있는데 현재 뭐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을 역시 반영을 해서 이 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네. 120을 기록을 했고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3월부터 넉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역시 100이 기준입니다. 100을 넘으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 100보다 적으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의 장기 평균 지수가 있습니다. 한 107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12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3년부터 2024년까지의 그렇습니다. 기간이더라고요. 네. 네. 이 장기 평균치를 지금 지수가 훨씬 훌쩍 뛰어넘고 있죠. 그만큼 네. 이제 집값 상승에 네. 대한 기대치가 매우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또 물가에 대한 전망,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농산물, 석유류 가격이 내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68-1002, 1003번입니다. 자, 오늘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가까이 오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마이크. 네. 최근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네. 기준으로 뭐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서울 집값이 뛴 데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세금 관련 부분에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 네. 한몫하는 거 아니냐 세부담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네. 집값이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대선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네. 예, 주민들이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 네. 조금 불안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2주택 중과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 2주택 중과세인데 3주택 지금 현재 3주택 중과세죠. 네. 그걸 2주택 중과세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 수준이거든요. 네. 이 60% 수준을 한 그걸 또 80% 90%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많이 있었고요. 네. 현재 개별주택 고시 가액 자체도 지금 7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복병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면서 좀 불안해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공약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지켜지고 있으니까 예. 그 세금 자체가 가격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투자하시면서 그런 것을 의식은 않고 아직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네. 세부담이 더 커지진 않고 기존의 네. 틀에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예, 그런 계산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투자할 때 좀 결정하기 쉽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이신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더 강화시킬 수도 없고 지금 네. 종합부동산세도 더 강화시킬 수는 없는데 남아있는 한 부분이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네. 아직도 여전히 이제 20% 30% 중과세 하는 데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잖아요. 네. 내년까지 5월 9일까지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네. 과연 이제 6월 5월 10일 이후에
계속 유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약간 불안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반응들이 네. 그거를 20% 30% 중과세를 해가지고 네. 양도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면은 똑같이 매물 잠금 현상이 오기 때문에 네. 가격 급등이 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집값을 그거는 떨어뜨리지 않고 물건이 덜 그렇습니다. 나와서 네. 한번 거래될 때 가격이 공급 올라가는. 수요 불균형이 와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현 정권은 그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는 안 쓸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지금 이제 사실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네, 얼마 안 네, 됐는데 네, 이전부터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공교롭게도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좀 이제 상승세가 눈에 띄고 네.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좀 번지다 보니까 예. 아 이거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목소리도 한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겠다고 네. 했어도 네. 내년에 다주택 중과세 그 유예하는 거를 네, 이제 네. 조치를 그날 이제 5월 9일로 그냥 끝낸다거나 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네. 현재 시행될 예정인 그 중과세 규정이 네. 너무 가혹하고 징벌적 규정이라서 그걸 시행하는 순간 다 매물 현상이 다 매물이 잠금 현상이 방금 오고 전에 거래 말씀하신 절벽이 것처럼. 오기 때문에 네. 거래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변형을 시켜서 세율을 낮추거나 장기보 네. 특별공제를 진행을 해주면서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는 있어도 네. 그 상태로는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확대를 해서 현재 이제 취득 시에 네. 좀 취득세 중과세를 먹는 폭을 좀 더 넓힌다든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가 네, 어떻게 2주택부터 돼요? 중과세가 되죠.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상관이 없고요. 3주택 중과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이 거주 요건이 추가되잖아요. 네, 네. 비과세 받더라도 네. 근데 일부 규제들이 따라가는데 네. 다주택자 중과세는 현행 세법대로 시행은 어렵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확대시키는 정도만 세법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네. 근데 어쨌거나 주택 가액이 많이 올라가면 네. 공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공정시장 네. 가액 비율을 특별히 높이지 안 않도록 와도 종합부동산세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자동으로 있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세수에는 더 도움이 네, 되는 당연하죠. 거고. 네, 예. 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 보유세는 좀 강화하고 네. 이제 그 좀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기 네. 위해서 양도세는 좀 줄이는 부담을 줄이는 게 어떤가. 네,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네. 방향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취득세도 이제 낮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네.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낮추는 것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현행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종합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는 8%, 네. 3주택자는 12%잖아요. 네. 근데 일반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8%, 네. 4주택부터가 이제 12%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취득세 중과세는 상당히 센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요거는 더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아마 양도소득세는 일반적 거래에서 일반세율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중과세 부분만 좀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분들이나 또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순환 세무사가 증문즉답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희들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네. 네. 현재 저희들이 13년도에 현재 아파트를 구매했고 2013년요? 13년. 네네. 예. 24년 작년에 저희들이 분양권을 취득을 했거든요. 예, 예. 그 일시적 2가구로 지금 저희들이 비과세 준비 중인데 예. 저 10년 전에 저희들이 사업장을 취득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뭘 취득하셨어요? 사업장. 사업장. 삼천 근린생활시설의 사업장. 사업장.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취득 당시에는 현 세입자가 그게 전입 신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무실로 사용 중이고 예. 사업자 등록으로 저희들 세금 계산서를 발행 중입니다. 예. 그 만약에 23년도에 저희들 주택을 구매한 게 비과세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예. 저 상담드리거든요. 23년도에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4년도에 분양권 취득을 하실 때 네, 요게 1년 이상 보유 기간이 지났나요? 예, 지났죠. 지났고
그러면 이제 일시적 일시적 요건을 갖췄으니까 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되시는데 네. 사업장으로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에 지금 누가 전입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저희들이 취득할 때 네. 그 전세입자가 그렇게 돼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택이라 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하고 취사시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 네. 우선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를 해야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무실에도 저희들 화장실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취사시설하고 네. 싱크대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거는 없는 상태고.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 주민등록 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건 주택수에 카운트는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되어 있는 아, 거는 예, 네. 그거는 실질 과세의 판단에 따라서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택수 카운트가 안 됩니다. 네,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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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좋으십시오. 가뿐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취사 시설이라면 싱크대 뭐 이런 거고요. 그런 거고요. 그거는 네. 이제 가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스 공급이 따로 돼서 네. 그것이 별도 부과되거나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스 아니 요즘은 또 전기 물론 문제로 쓸 수도 인덕션 있죠. 쓰시는 근데 분들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누가 지금 제3자가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네. 그걸 빨리 퇴거시켜서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거 못할 있다고 경우를 하더라도 예, 취사 시설이 이분은 없다고 하시니까 시설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샤워 시설이 없으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아니 그거 뭐 사무실 없다 하더라도 네. 예, 살 수는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네. 가능하다고 그거는 보여지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이세요? 네. 저는 집이 세 채가 있는데요. 예예 순천 서면에 시골집이 하나 있고 살던, 예. 그리고 춘천에 한 10년 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한 4년 전에 아내 앞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 중에 이제 시골 거를 하나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시세는 한 2억 4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 이걸 팔면은 양도세는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고요. 살 궁금하고. 때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시골집을? 그거 집을 살 때는 옛날에 86년도에 집만 380만 원을 주고 샀고요. 예. 그리고 한 2018년도에 한전에서 땅을 매각하는 걸 예. 4만 원씩 주고 약 1080평을 샀습니다. 예. 그게 그리고 땅 산지가 얼마 되셨다고요? 그게 2018년. 2018년도 IMF 때입니다. IMF 때. 2000 그러면 8, 9년 그때 같은데요? 아, 네, 1997년. 1998년, 7년 어쨌든 그때죠. 15년 지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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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현재 그게 취득가액 그때 땅 살 때 얼마 주고 샀다 했어요? 전체 금액이 4만 얼마예요? 원씩 샀습니다. 몇 평이신데요? 280평. 270평 정도요. 4만 원이면 1000만 원밖에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4천이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 받으면 네. 과세 소득이 7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1억 한 6, 7천 될 텐데 네. 예, 양도소득세 자체는 한 5, 6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거는 조금 절세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전문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네. 예,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제가 네, 방송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요. 네. 세 곳 중에 절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네. 순서로 두 개를 정리한다면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시골 마지막 남은 것이 양도 차익이 제일 큰 거를 마지막에 파셔야 돼요. 네. 지금 아내 명의로 사신 집도 4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네. 일시적 1세 2주택을 못 만들거잖아요. 네. 춘천집하고 아파트 둘 중에 먼저 파는 거는 양도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둘 중에 매매 차익이 어느 게 더 큰가 봐서 네. 매매 차익이 큰 거를 나중에 파시는 게 나아요. 네. 지금 어디에 그리고 살고 이게- 계시나요? 네? 어디에 살고 계세요? 사는 곳이? 지역은 춘천입니다. 춘천에 살고 계신다고요? 네, 춘천에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한 11년 전에 땅을 사고 해서 거기다가 2층 신축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세가 얼마나 가요? 뭐가요? 파는 금액이 얼마나 고 매매가가 춘천 집이 춘천 집은 매매가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10억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먼저 마지막 나중에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이 주택들이 시골집도
그 연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받는 방법이 그거는 있을까요? 1세대 1주택자야 되니까요. 아, 마지막 한 채 남겨놓고 연금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미리 그 사연 주신 분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고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가 이분이 6289번님이세요. 서울에 장기 보유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2022년에 취득한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습니다. 각각 부부가 소유한 것이고요.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6월 이후에 먼저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둘 다 마용성 강남 4구 외 지역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예. 세금 계산을 하려고 그러시면 얼마에 사서 그러니까요. 얼마에 팔았는지를 알아야 대충이라도 계산이 되는데 거래가액은 하나도 기재를 안 해놓으셔서 네. 알 수가 없는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셔서 네. 예, 적용 세율을 적용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진율로 이제 따져서 한 1억 정도 되면 세금이 한 3.35% 정도 되니까 네. 1억 내외 정도 되면 네,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얼마 안 된다는 거는 22년에 사셔서 나중에 취득한 25년에 팔았기 지금 때문에 3년밖에 안 3년밖에 안 돼서 되니까. 예, 기본이 10%밖에 안 돼서 예, 그거는 무시하더라도 네. 매매 차익을 갖고 따지시는데 단기 양도는 아니라서 네. 그렇게 많은 세금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파트라 하니까 규모도 모르겠고 예. 차익도 모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는 계산을 해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왜 10%가 되는 거죠, 여기서? 3년 되면은 3년 되면요. 네. 원래 1년에 4%씩 아닌가요? 아 원래 1년에 2%짜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는 네. 그거는 2%된 거를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네. 보유 때마다 4%씩을 해줘요. 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네, 네.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거주를 안 하면 그것도 2%거든. 네. 네. 그 대신 기본이 3년 이상 됐을 때 네. 최소 10%만 10%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이제 15년 되면은 네. 30%까지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0%라고 말씀하신 네,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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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그 사연 주실 때는 좀 정확한 특히 세액 계산할 때는 최소한의 가액은 좀 있어야지.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네. 알려주셔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휴대전화 끝자리 8570번님의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5천만 원 증여했다면 아들에게 또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이게 어떤 의도로 물어보신 그게 걸까요? 이제 지금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중자 별로 계산하거든요. 인별로. 인별로. 네. 그러니까 증여자와 수중자가 다르면 네. 각각 공제를 받고 네. 세율도 각각 적용돼요. 네.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친인척 관계니까 네. 1,000만 원 공제를 받는 거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직계 좀비속간이니까 네.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자, 며느리한테는 얼마라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네. 네.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성년이니까 5천만 원. 그러니까 아들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거고 네. 며느리한테 5천만 원을 줘버렸으니까 혹시 아들은 비과세가 안 되는가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증여자와 수중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된다.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받을 때는 네. 한 사람 취급을 해요. 이거는. 네. 네. 아버지한테서 3천만 원 받고 어머니한테서 2천만 원 받아서 네. 5천만 원까지는 그것도 5천만 원도 합산돼서 해서 비과세인데 공제는 5천만 원까지 되지만 네. 네. 그거는 합산된 금액을 세율을 적용하니까 네. 분산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네. 어머니 아버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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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인가가 6억까지 증여할 때 공제 가능합니다. 10년간 비과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10년간 그러면 공제되죠. 부부도 네. 남편이 아내한테 주는 거 6억, 네. 아내가 남편한테 주는 거 6억. 오 각각 공제 받을 각각 수 있어. 공제예요?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쪽만 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증여할 때 네. 증여세 내지 않는 구간이면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를 해놓는 것이 해놔야 좋습니다.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세무서에서 지난번에 방송하실 때는 양도세 같은 경우 양도 네. 차익이 12억 미만이고 확실히 비과세 요건이면 할 필요 없다고 하셔서 비과세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오. 네, 그거는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전산 처리하다가 네. 이상 있으면 조회를 해서 확인을 시켜주고요. 네. 비과세는 자기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신고하고 안 하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증여는 증여는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조사해서 네. 사전 신고를 해놓은 것이 네. 중요하고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신고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서 신고를 해놓은 것이 신고된 금액이 상속재산 합생되는 거는 이제 증여하시고 10년 내에 10년 상속인일 경우는 10년 이내, 네.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것만 합산되니까 네. 그걸 대비해서라도 자진 신고를 미리서 지금 해놓으면 좋습니다. 상속인이면 친족이고 아니 아들 같은 배우자와 경우는 딸. 딸이고 네. 며느리는 며느리 사이 상속인이 아니고 손자녀는 네. 상속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5년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307번님의 질문이에요.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이게 주택에 대한 월세인지 뭐 상가에 대한 아마 월세인지 주택에 대한 월세 같아요. 상관없을까요? 네, 주택에 대한 월세 같은데 통상적으로 주택에 대한 월세 같으면 600만 원, 100만 원이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기본 공제 자체만 하더라도 한 8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세금은 나올 것이 거의 없어요. 없어서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이면 신고 대상도 아니고요. 네. 1세대 2주택자라고 해야 소득세 신고 대상이니까 네. 주택 수가 한 채인지 두 채인지 따져 보셔야 돼요.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 이걸 판단할 때는 네. 부부간에 판단해야 돼요. 부부가 둘 합해서. 예. 예. 인별로 따진 것이 아니라 아, 부부별 판단한다. 네. 한 채냐 두 채냐는 자녀들이나 부모 거는 빼고 예.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 안에 네. 자녀 부모 다 있어도 부부만 따지는 부부 거예요? 집을 다 합해서 두 채면 네. 예, 월세 받으면 신고 의무가 있고 네,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전세만 6월부터인가. 받으면 네. 전세 받으면은 3주택부터 네.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 내년부터는 고가 주택이면 네. 2주택부터 전세도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1주택부터는 아닌가요? 아니. 어. 월세는 고가 주택이라도 1주택부터 받는 거고요. 네. 예, 월세는 네. 전세는 고가 주택이면서 2주택 이상해야지 고가 주택의 내년부터 기준이 12억인가요? 12억입니다. 네. 올해까지는 고가 주택도 12억이 시세가 아니라 공시 가격인가요? 공시 가격입니다. 네. 그 참 어려워요. 아유, 그래서. 복잡해요. 그래서 네. 전세면은 2주택부터 고가 주택일 때 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월세면은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이면 주택이면은 신고 의무가 신고를 있고요. 하고 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그렇습니다. 생긴다. 네. 네. 일반 주택이면은 2주택부터 월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네. 근데 2주택이냐 1주택이냐 판단은 부부가 갖고 있는 걸 갖고 판단한다. 아이고 복잡합니다. 네. 세무사님 머리가 엄청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5년도에 경기도 화성에 34평짜리를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고요. 예.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예. 자녀가 동탄 쪽에 결혼해가지고 동탄 옆으로 가야 될 입장이 돼가지고 예. 23년도에 3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년 전세 주고 저희가 올해 초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예. 살고 있는 집이 6개월 전부터 매매도 의뢰해놨는데 팔리질 않아가지고 예. 도저히 이사를 못 가고 1년만 세입자하고 협의해가지고 1년만 다시 재계약을 해서 예. 내년 6월 달에 6월 말까지 사는 걸로 일단 재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사할 계획인데 예. 요즘도 계속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놨는데도 지금 매매 거래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일시적인 일가구 2세에 걸리는 상태인데요. 네. 만약에 집이 안 팔리게 되면 이사도 못 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정 안 팔리면은 이걸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네네네. 공매처분 의뢰를 하시면 거기서 팔릴 네.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죠. 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예. 상관없이 일단 이제 내년에 계약 기간 동안만 이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팔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 팔리니까 네. 그런 거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맡겨놓으면은 내가 팔 의사가 네네. 있다는 것이 입증되잖아요. 그때는 네네네. 3년 넘어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네. 뜻입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정보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네. 캠코 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데서는 네. 시세를 나만큼 정확히 보지 않고 네. 조금 시세가 변동해서 오를 것 같아서 오를 때 팔고 싶은데 네. 자산관리공사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팔리면 판다. 감정평가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네. 시가도로 산정을 하는 거죠. 네, 억울하게 네. 팔리는 경우는 별로 없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은 받죠. 근데 어쨌든 내가 팔 의지가 있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비과세 요건 채우는 3년 안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놓으면 3년 반, 4년, 5년 지나서도 어쨌든 비과세 이제 그럼 혜택을 받을 수 가격이 있어요? 점점 내려가니까 왜 가격이 내려가요? 아니 처음부터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공매 신청을 했는데 안 공매니까. 팔리면 예, 가격이 그러니까요. 다운되죠. 가격이 다운될 확률이 있으니까. 아, 그거는 이제 내려가면 자기가 취소를 해야죠. 차라리 아. 세금 내는 게 낫지. 그런 그럴 수도 방법이 있죠. 있군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파트라서 큰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시가 대비 팔을 일이니까. 네. 가격이 오르면 어쨌든 네. 시장에서 조금 공매 가격이 싸면 감정가가 나오고 공매도 네. 일반 경매처럼 80%부터 시작하고 그러나요? 어떤가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거기다 공매 의뢰를 하면은 네, 내가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부득이한 사유로 봐주는 알겠습니다. 거죠. 3년. 네.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2001년에 네.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을 구매를 하셨는데요. 예. 그 옥탑에 그때부터 계속 그 사람이 거주를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월세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옥탑을 정리하기 전에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네. 저희가 자식들이 그걸 물려받잖아요. 네, 네. 그때 옥탑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더 내야 되는 건지. 상속세 궁금해가지고. 입장에서 보면은 옥탑이 있거나 없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네. 그거는 큰 영향을 안 미치고요. 예. 나중에 이제 그것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때 층수 위반으로 그것이 다세대 주택이 돼서 전체가 예. 비과세가 안 될 염려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예.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은 다음에 예. 옥탑을 정리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 매각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세입자를 내보내시고 옥탑을 정리를 예. 하셔서 상속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예. 네, 어쨌든 처분되기 전에 그거는 매각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매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상속은 우선 상관은 없어요. 예, 상속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평가에는 영향 안 미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보통 옥탑 이런 거는 이제 무허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증축을 해버리거나 네. 옥탑 방으로 써버리면은 네. 그게 층수에 들어가서 이게 공동주택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피해가 되니까 예,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사전에 꼭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고 파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제 받으셔가지고 네. 이거를 비과세로 만들려면은 네. 이제 이분이 월세에 계시는 분이 나가주거나 네, 계약 네. 만료거나 네. 아니면 설득을 해서 내보내서 네. 이제 거기를 비워서 멸시를 시키면 네. 1세대 2주택 나중에 비과세 받을 때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이 그 되는 거죠. 기간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원래 이제 원위치 시키고 네.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팔아야 네.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형태가 네. 되죠. 네. 예, 그러니까 팔기 직전에 원위치 시킨 다음에 2년 안 하고 팔면은 다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정리하셔가지고 좋겠다. 상속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분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1002-1003번입니다. 자, 이번에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있는 사연인데요. 나희정님께서 올리신 사연입니다. 이분은 이제 경남 마산 하포구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20년 3월에 구입해서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8월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파트는 2023년 8월에 구입해서 거주하였지만 직장 발령으로 인해서 올 2월부터 진주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고 이 아파트는 비어 있다가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은 계약 후 바로 지급을 하는데 잔금을 2026년 10월에 지급하는 그런 계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제가 첫 번째 아파트를 8월 이전에 처분한다면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만약 두 번째 아파트를 2025년 내에 계약을 완료한다면 네. 첫 번째 아파트 매도 때 받았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덧붙여서 부동산에서는 네. 매매 성립 기준이 잔금일이기 때문에 예. 2026년 8월 이전에 A 아파트를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네. 설명을 했고
잔금일 기준으로 매매로 보고 계약 일자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어쨌든 내가 지금 팔기 전에 네. 늦게 산 집을 먼저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네. 순서가 틀어지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 앞에 거를 팔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 되는데 팔기 전에 뒤에 네. 거를 계약을 먼저 체결해 계약을 하면 버리면 어떡하냐 이 이런 말씀입니다. 경우도 또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양도소득세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네, 양도일이 중요한 거예요. 양도일. 그러니까 양도일은 내년이잖아요.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일 잔금일 중 중에 빠른 빠른 날이에요. 거. 네. 네. 그날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거니까 네. 계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잔금이 2026년 10월이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도 네. 둘 다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네. 보통 잔금이라고 네. 뭐라 그러셨죠? 그 등기일 접수일 중 접수일하고 빠른 날. 거니까 보통 잔금일이 더 먼저잖아요. 그렇습니다. 잔금 네. 받고 특히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계약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디테일하죠. 이분한테는 너무 걱정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네, 예. 서울전화 02에 네. 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도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질문입니다. 최성운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이제 다가구 주택 3층 건물하고 상가 1층 건물이 있는 상가 주택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마당을 사이에 두고 주택 건물하고 상가 건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소재지는 서울인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훨씬 큽니다. 취득 연도는 2002년이고 취득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 세대인 어머니와 형이 3층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형은 결혼으로 인해서 잠깐 다른 세대로 구성했다가 다시 들어와 살고 있는데 2018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4명이 공동 균등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 상가를 멸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1번 상가 멸실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 상가 멸실 조건에 부합하면 상가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봐서 비과세 양도 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번 어머니께서는 주택 취득 때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는 상속주택만 있고 대표 상속인입니다. 4번 상가를 멸실하고 30억에 매도할 때 4명이 각각 어느 정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상가주택 취득가액은 5억이고요. 네. 필요경비 1,000만 원 들었고 30억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예, 질문이 좀 긴데 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것 우선 같아요. 상가의 멸실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멸실하면 돼요. 그럼요. 내 본인이 마음이에요. 명도하고 네. 멸실하면 멸실을 하는 거예요. 네. 대신 상가를 멸실하면은 네. 상가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네. 그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네. 2년 이상 돼야지 비과세를 해주지. 그러니까 멸실하고 2년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양도 직전에 멸실했다고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주택이라고 전체를 우기기는 주택으로 비과세 해주지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때도 네.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예, 그것만 해주는 것이지 멸실됐다고 해서 네. 처음부터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산 네. 게 언제라고 그러셨죠? 지금 18년에 상속을 받으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주택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니까 네. 보유기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점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께서는 주택 취득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 예. 하더라도 아버지랑 통산해서 80%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상속받은 날부터 따져야 돼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18년부터 따지니까 90, 7년간 거주를 했으니까 네, 손가락으로 계산하고 7, 8에 56%만 되지 네. 80%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어머니만 장특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짜리 받는 거고 네. 다른 가족들은 이제 주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고 또 거주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어머니가 거주를 하면 네. 다른 사람들 무주택자일 경우 여기서 거주를 안 했어도 네. 대표로 한 사람이 거주를 했으니까 아까 대표 상속인이라고 예, 하셨는데 전체를 다 거주한 걸로 봐줘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덕을 보는 거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가를 멸실하고 30원에 매각을 30억에 판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18년도에 상속 개시당시 평가액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있지. 네. 지금 상가를 얼마 주고 샀는지는 근데 지금 30억이니까 한 뭐 20억이라고 치면 20억은 아니고 그때는 한 10억 정도? 그랬을까요? 네. 왜냐하면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았을 테니까. 예. 그러면 매도는 시가고 네. 상속은 기준시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은요? 세금 계산은 그때 상속 개시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평가에. 네. 그러니까 그때 상속을 받으시면서도 상속세가 조금 낮으면 네. 감정평가를 해서 높여놔요? 높여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낮아야지 그때 상속세는 주는데. 물론 상속세는 줄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주택이다 그러면 끌어올릴 필요 없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러면 지금 어머니 배우자 공제까지 있었으면 네. 예를 들어서 공제가 기본 공제 15억이다. 그러면 15억까지 끌어올려놨어야지 상속세도 안 내고 네. 양도세도 줄여들거든요. 상속 받을 때부터 네. 좀 절세 컨설팅을 좀 받았어야 자, 돼요. 그래서 10억이랐으면 네. 평가액이 10억이라고 하고 이분이 30억에 그러면 팔려면 지금 어느 저희가 정도 계산해 내야 보니까 될까요? 네. 1인당 비과세를 받으면 네. 세금은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인당. 1인당. 네. 비과세가 안 되면 한 1억 5천이 됩니다. 1인당? 예. 엄청난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1억 이상 차이네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분은? 이제 그거는 이제 비과세 요건을 다 따져봐서 네. 해야 되니까 만약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주택을 먼저 정리를 하고 요걸 비과세 받는 방법이 낫겠죠. 근데 딴 주택이 훨씬 가액이 높으면 그 주택을 또 먼저 그것도 정리할 못하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를 예. 열심히 하더라도 2년 있고 지나야지. 지나서 비과세를 받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균등 상속을 받아도 네. 실제로 혜택을 보는 액수는 다른 거군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계속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는 여기 그 춘천 쪽인데 예. 그 저희 본의 아니게 그 갖고 있던 땅이 예. 그 저기 그 기업 도시로 넘어가면서 예. 여기가 보상받을 땅으로 수용이 됐어요. 예. 근데 이 명의자는 제 남편인데 예. 이제 남편이 지금 좀 병원을 다니고 위중한 수술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 이 보상 예정은 27년도쯤에 27년도 초부터 시작이 된대요. 예. 그래갖고 지금 절차 중에 있는데 네. 저는 그냥 미리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뭐 남편이 다행히 뭐 그 건강이 회복되면 괜찮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알아보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저기 그 보상받기 전에 남편이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 네. 근데 이거를 저한테 상속을 해놓든 뭐 증여를 해놓든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보상 어떻게 예정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은 그렇게 아웃라인 같은 게 안 나와가지고 네. 없는데 그래도 이게 대략 제가 그 27년도기 때문에 아직 그 감정가라든지 이런 거 감정평가는 아직 안 됐어요. 내년에 한대요. 26년도에. 혹시라도 그때 유고가 생기시면 네. 단순하게 개별 공시지가로 받지 마시고 보상을 네. 상속을 받지 마시고 네. 지금 배우자가 계시기 때문에 네. 상속세 배우자 공제까지 합하면 공제액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네. 땅을 공시지가로 그 상속을 받으면 한 5억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으면 12억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감정가를 끌어올려서 상속을 받으셔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셔야 되니까 네. 이걸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면은 세무사님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네, 감정가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를 보고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리 그럼 아무튼 상속 증여를 해놔야 돼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언제쯤 이거를 언제 판단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유고가 생기시면 판단하시고 안 그러면 보상 그대로 받으세요. 네. 유보가 생기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요. 네. 하나만 간단한 거 더 네. 여쭤볼게요. 이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아파트가 지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그럴 경우에 만약에 네. 제가 이제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나이가 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매도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뭐 6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서로 부부끼리 네. 증여 또는 상속 같은 거 미리 해놓을 필요는 지금 없을까요?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요. 네. 그럼 언제쯤 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니까 네. 사전 증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보상 같은 건 보상 예정가 이런 거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안 잡히셔서 상황에서 그러고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낮게 증여를 받아나 버리면 양도소득세 많이 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 그거는 이제 판단을 다시 받아보시면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2022년 5월에 송파구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15년 전에 구입한 구로호가 아파트 한 채와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네. 이 지난 2025년 4월 26일에 구로동 아파트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양도세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라고 3574번님께서 3년 이내에 양도를 했고 10억 이하면은 네. 양도세는 비과세 되니까 네. 양도세를 없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시 듣기나 유튜브 다시 보기에 대한 문의 많은데요.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석 달 전 방송까지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기영의 경제쇼 세무상담이라고 치시면 안순남 세무사님과 함께한 세무상담 영상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무상담은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